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이자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우신 정성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성호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정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연수원 동기시고 제일 오래 되신 건 맞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재명을 대신해갖고 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 희생해야 되지 않냐, 요새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갖고. 그래요? 그 민주당반 수도권 민주당발 험지 출마론의 제일 대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벌써 뭐 최근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아니 실제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냐면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에 중진 지도부 수도권 출마해라. 뭐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구 얘기하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당에선 벌써 속칭 비명계 의원 한 분이 이름을 거명해갖고 정성호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받아서 그럼 민주당에서도 지 희생하고 험지 출마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의회민주주의 또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또 약간 반민주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자기가 또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가서 주권자의 평가를 받는 거지. 너는 어디 나라가 어디 나가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누가 요구해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또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여기저기 출마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선거에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의원님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는 있잖아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진들이나 소위 말하는 스타의원들이 희생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딱 드는 기억이 아마 2016년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북 저 지역이었는데 거길 떠나서 종로 출마해가지고 당시에 오세훈 전 시장 꺾고 스타로 이긴 거 아니겠어요? 이전에 그 정진석 그 전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 떠나갖고 종래 와갖고 참패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당선됐죠. 정세균 전 총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 총리는 총선 때 온 게 아니라 당선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오셔갖고 종로 지역을 한 3년 이상 관리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오히려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오래 관리하면 모를까 총선 직전에는 무리다? 네, 그렇죠. 정 총리님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가 그냥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예전 지역 전북이요? 제 지역구는 뭐 초지일관 험지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조금 낮았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처음 된 지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지역구 자체가 원래 험지인데 뭐 그런 건 근데 일단 험지 어디가 험지다 아니다 뭐 이것도 사실 애매하지만은 그건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 것이죠. 강요가 아니라 그 전에 본인이 더 자신의 정치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갖고 바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지역구를 떠나셨죠.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떠나서 예를 들면 뭐 예입니다. 뭐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라든지 뭐 예전 성남시장이었으니까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출마해서 바람을 모르겠습니다. 뭐 당대표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어떠한 선택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완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게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대개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래요? 저는 뭐 험지 출마하기보다도 당시 그만두든지 용퇴하든지 길을 열어두든지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정직한 말이지. 그냥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서 뭐 김기현 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 뭐 권성동 의원 이런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야, 나 저 영남 지역구 떠나가지고 수도권 험지 출마해서 당을 위해서 내 한번 불사르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있으면 여론이 국민의힘은 저렇게 희생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 이 얘기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앵커께서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국민의힘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잡아도요. 제가 알기로는 좀 100% 확신합니다. 장재원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님 절대 지역구 안 떠납니다. 정말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제가 내기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은 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당대표, 뭐 국회의원 또 광역단체장 다 하시고 뭐 누릴 거 다 누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을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지만 이번에 한번 쉬고 더 큰 걸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영남의 대표 주자로서. 그러나 장제원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은 뭐 지역구 사수 의지가 강해갖고요. 제가 알기로는 0.1%도
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제가 아니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질문했더니 답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잡혀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아는 그 여당의 당내 분위기나 는 전혀 사주가 다르고요. 어쨌든 그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용산과의 어떤 교감 하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만 분위기만 그렇게 조성할 뿐이지 실제 결과는 그게 못 만들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성호 의원님 얘기대로 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이제 중진들이 뭐 수도권 오고 이런 버져지기 어렵다. 그건 쉽지 않고요. 오히려 공정하게 공천해갖고 자연스럽게 물갈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네. 자연스럽게 물갈이 되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공정화가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물갈이 되는 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 50%, 또 당원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니까 그게 바꾸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신진 가산점들, 그다음 현역 의원 평가에서 또 마이너스 감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적용하고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되겠죠. 그 결국 이제 시스템 공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공천 룰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젠가요? 김정민 의원 인터뷰 보니까 민주당 공천이 내년 총선 공천이 역대로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근데 대개 의원들이 뭐 지역구 관리 안 하고 의정활동 부실해갖고 지역평가가 나빠갖고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지역구 뭐 친명 비명이 아니라 지역구 관리 부실하게 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못 내면은 당연히 교체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공천 받지 못하고 내가 그런 면에서 부족해갖고 지역 여론이 나쁘다. 그럼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사실. 근데 김종민 의원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당에서 총선기획단 쪽에서 공천 룰을 좀 건드리려는 거 아니냐. 원래 민주당은 총선 1년 훨씬 전에 공천률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어긋나고 왜 공천률을 건드리려고 그러냐. 그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과거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이미 6번이나 했습니다. 내년 7번째 선거를 하는데 선거 전까지 공천룰을 1년 전에 확정해갖고 한 경우가 여야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원 당규와 상관없이요? 예, 되게 특별 당규를 만들어갖고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거든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룰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특정 인사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된다고 하면 그건 불공정하겠죠. 그러나 모든 당사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면 불공정한 게 아니겠죠. 그 어떤 면 저는 김종민 의원이나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도대체 뭐가 불공정한 건지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재명이 공천하니까 불공정하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불공정한 얘기죠. 그럼 너 본인에 대해서는 공천을 확정해달라. 그건 경선 없다. 전략 공천해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의원님. 인재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이라고, 이거 이제 민주당은 인재위원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인재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 아니겠습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말 명망이 있고 또 실력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당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진짜 권위를 갖고 이렇게 접촉해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나서 갖고 정중하게 모셔야 사실 그분들도 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실무적인 작업은 이미 뭐 사무총장이나 실무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좀 스크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로 뭐 국민의힘 보수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역대로 민주당도 총선에서 인재 영입하는 대상들을 보면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당에 좀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민주당 대변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의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부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컨셉이 예전처럼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영입돼 왔습니다. 그분들이 당원인 분도 있고 당원이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개 당의 당내 인사냐 당외 인사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 갖고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고 또
당내 같은 경우는 당이 뭐 당직자들이라든가 예. 지금 당무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겠죠. 예. 예. 지금 뭐 전에 경제했던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가 예. 또는 뭐 이원욱 의원 같은 분도 당뇨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정춘숙 의원도 그러시고 예.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내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예. 유능한 인재들 중에서 또 정치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을 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원님 이런 시각도 좀 있잖아요. 원래 이제 당뇨라든지 뭐 보좌관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원래 이제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네네. 당연히 총선 예비 후보는 되는 건 맞는데 인재 영입은 주로 이제 외부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오는 건데 네. 당내에 있던 사람들을 이거 뭐 특보단 출신이라든지 캠프 출신들은 인재 영입이라는 포장을 해서 이재명 그래서 대표의 이게 어떤 사천하는 거 아니냐는 게 비명계 시각인 것 그게 같거든요. 인재영입위원회가 인재위원회와 원래 이름이거든요. 인재위원회. 그래서 사천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당의 그 공천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떤 특혜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만약 경선 과정에서 네. 이재명 대표 무슨 특보 그래서 이재명 이름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대충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예. 사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 공천 안에 예. 그 룰에 의해서 경선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네네. 참여할 만한 비명계원이 있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정당을 창당한다고 하는 것이 네. 그냥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갖고 소위 말 금배지 한번 달겠다는 게 아니라 네. 시대의 어떤 가치와 시대 정신을 대변해갖고 우리는 이러한 비전, 이러한 가치, 이러한 노선을 갖고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요? 예. 네. 지금 그냥 기성정당에 불만을 갖고 있고 또 기성정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합집산에서 모여갖고 우리 당 만들겠다. 왜냐하면 정당이 있는 거하고 무소속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혜택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그 추구하는 가치 노선이 분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민주당에 있던 분들이 소위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과연 같이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뭐 동의를 해줄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요. 소위 말하면 뭐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대표, 양양자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파괴력은 없을 거다.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네. 그분들이 어쨌든 현재의 양당 대립 구조를 극복할 만한 더 큰 비전과 가치를 또 네. 제시하고 거기에 또 국민들이 좀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좋은 인재들이 참여한다면 모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제3지대 정당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선거제요. 네네. 국민의힘은 예전 2016년 버전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어쨌든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양당 구조를 갖다 여전히 공고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근데 보도 그러면 보면 민주당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네. 지난번처럼 선거법을 갖다가 일방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안으로 나온 게 권역별로 병립형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들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 출신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권역별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그렇지 그게 합의가 안 되면 현재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인데 그럼 위성정당 또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 신사협정이 체결되면 되는데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만들지 않게 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나온 게 여야가 공히 비례대표를 다 같이 공천하면 되는 거니까 다 같이 공천하든지 다른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걸 그런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 오늘도 이제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수기하고 오늘 결정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저 반대 없이 거의 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 이동관 위원장의 어떤 점 때문에 탄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방통위원장 돼갖고 방통위 운영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저는 뭐 강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앵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2인 체제입니다. 그냥 거기 다 의사결정을 다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KBS 어떤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과정들 보면은 뭐 상당히 문제가 컸던 거고 저는 구체적인 어떤 개별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의문을 달 수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의 언론의 자유를 갖다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공감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하는 것과 법률 위반을 찾아내서 탄핵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법률 위반의 점도 있고 예. 사실 헌법 위반의 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근데 그 이동관 위원장 행태가 추상적인 건지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어쨌든 헌법과 법률 위반해야 되니까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좀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점에 공감대가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는 어저께 나오지도 않았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어쨌든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대통령도 제일 가까운 분 아니겠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는 있고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과연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행태가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의 점을 있냐 그런 점들은 고민이 좀 되고요. 또 그런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보복 이런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갖다가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한동훈 그 실행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우리가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